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화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네, 14명은 헬기로 구조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준 기자. 네, 부산 기장군 리조트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매캐한 연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불길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제 뒤로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건물 내부가 심하게 그을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철 구조물들도 주저앉아서 거의 땅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선 소방 인력들이 남아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장 소방 인력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건물 앞쪽에 두껍고 커다란 유리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리창이 있어서 건물 내부에 있는 커다란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 불길을 잡기 위해서 굴삭기를 동원을 해서 유리창을 깬 다음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불길을 잡은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25명으로 집계됐는데 모두 경상입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오는 5월 개장을 앞둔 리조트에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119에 화재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1층 수영장 근처에 쌓아둔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공사 관계자가 신고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근처 소방서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소방장비 127대와 소방헬기 3대, 소방관 352명이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 근처에서 2차 브리핑을 열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기장군 리조트 화재 현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네, 6명이 희생된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0분이고요. 지금 5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당시에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방당국 발표를 봤더니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최성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길이 한창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성기 상태라고 하면 건물 내부에 모든 그 가연물이 타면서 불길이 창문 밖으로까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최성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목격자의 증언도 보면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1층에 와서 보니까 연기가 엄청 났고 유리창이 이제 깨지는 소리가 퍽퍽 났다. 불이 안으로 빨리 번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불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번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또 이번에는 1층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2층에서 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1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마 폭발로 이어져서 대피하기가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폭발로 이어져서 대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격자나 당시 작업자들의 말을 보면 경보기가 울리기는 울렸던 것 같은데 빨리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공사장인데 즉각적인 경보 시스템 같은 게 없는 걸까요? 공사 현장에서도 몇 년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이라고 해서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라든지 또 간이소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워낙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됐고 또 공사 현장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보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보기 소리를 늦게 듣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이제 화재 경보기 설치 같은 경우는 의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그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결국은 육성으로 전파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피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화재를 인지한 사람이 불이하라고 크게 외치면서 함께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이었을 텐데 공사 중인 리조트는 5월이나 6월쯤에 완공 예정이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카펫 등의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불이 옮겨붙기 쉬운 소재들이 많아서 불길이 빨리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뭐 인테리어 마감 공사할 때는 또 도장 공사도 또 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도장 공사에는 페인트라든가 시너 이런 유독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꽃이 있어도 쉽게 폭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도장 공사에 쓰이는 것들이 또 불을 잘 옮기는 물질일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페인트라든가 우리가 시너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주 강한 인화성 물질입니다. 예. 쉽게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작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하 1층 천장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검은 연기가 지하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또 소방당국 발표를 보면 B동 1층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그 지점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소방당국 발표를 또 보면 출입구가 잠겨 있었는지는 조사해봐야 하지만 불과 화염 때문에 대피로가 막힌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죠? 공사 현장에서는 또 많은 자재들이 거기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자재들이 또 출입구를 막는 경우가 많고 그 자재들이 또 불이 잘 붙는 일반적으로 그런 자재들입니다. 거기서 또 불이 붙었다고 하면 대피로가 아주 막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대피로가 만약에 뭐 자재들로 막혀 있었다면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항상 대피로는 쉽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놓고 안전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자재가 쌓인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연기 때문에 그 이제 문이나 구획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단은 전해져 왔습니다. 예,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이 대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시야를 제한시킨 것도 아무래도 대피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겠죠. 맞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또 완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가 잘 유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불이 나면 그 공기로 인해서 화재가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리조트 같은 경우에 바다가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다에서 또 강한 바람이 또 불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화재는 보다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다에 위치한 리조트를 공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이 조금 더 수월했고 그 덕분에 화재가 삽시간으로 번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화재가 그만큼 쉽게 날 수 있다라는 거는 연기도 그만큼 동반되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보통 유독가스의 이제 양도 많이 예. 발생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이제 질식으로 많이 이제 인한 그 사망이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이제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 등도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뭐 질식했을 위험도 높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규정에는 없지만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그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좀 비치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공사 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는 또 규정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간단한 소화기라든지 또 그 비상경보기 이 정도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방화분이나 또 스프링클러 등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바다에 강한 바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들어온 게 오전 10시 51분이라고 하고요. 11시 10분에 대응 1단계가 그리고 12시에 대응 2단계 상향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지금 적절하게 내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인근 소방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화재가 워낙 급격히 번지거나 인명 피해가 많이 우려될 경우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부산 재난본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그 순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순서는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방당국에서 이제 구조를 하면서 뭐 육로를 통해서 도보를 통해서 구조가 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옥상에서 헬기로 구조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예. 1층으로 대피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습니다. 그게 연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일까요? 1층에 가연물이 많이 있고 1층에서 화재가 1층 전체가 화재가 확산이 된 예, 상태라면 교수님 잠시만요. 현장에서 잠시만요.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죠. 저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상자는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인근 5개 병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최초 분대 진입 시 건물 내부 곳곳에 건축물, 내장재, 가연물로 인해 급격한 영서 확대가 있었으며 건물 구조는 지하 3층, 지상 12층, 19개 동입니다. 최초 화재가 난 곳은 B동 1층 인테리어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 적재된 인테리어 내장재로 인해서 B동에서 C동으로 연소 확대이 진행되었습니다. (16시) 현재까지 349명의 소방관과 차량 127대가 출동하여 화재 진화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확인되는 피해 사항이나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빠른 시간 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언론 브리핑 안내 및 기자와의 질의응답 안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 브리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제초 발화 지점이요. 네. 이게 사우나 공간인지 수영장인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앞에 보고 말씀해 주시죠. 최초 발화 지점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건물 안에 연소 확대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발화 지점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안에 어떤 이제 뭐 단일자나 할까요? 어떤 고민 때문에 불이 좀 이렇게 확산된 걸로 보이겠습니다. 지금 현장 인테리어와 관계된 그 인테리어 건축 자재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건축 자재입니까? 그 인테리어와 관계된 건축 자재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 B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C동으로 화재가 연소가 확대되는 시기였고 이미 최선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조대가 현장 안에 들어갔을 때 사망자가 사망으로 치료되는 요구주자가 이미 현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네. 자재가 특정 부분에 쌓여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건물 전체에 다 있습니다. 부착이 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건물 전체에 인테리어가 곳곳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죠. 그거는 건축 자재가 지금 현장에 불이 난 상태고 인테리어 자재의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어쨌든 뭐 단열재든 뭐든 그게 네. 사방에 벽에 다 부착이 된 상태에서 팩에 부착된 것도 있고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자연성 물질이다 이런. 자연성 물질도 있고 그 피난에 방해되는 장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망자들이 대피한 흔적이나 네. 그 대피로와 가깝게 뭐 있었는지 그런 쪽이 추정인데 네. 그 대피하는 중에 그 인테리어 자재 때 그 장애물이 발생을 해서 그대로 그 대피로를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상 대피로 쪽에 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그런 정황이 있습니까? 물건은 지금 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물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물건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종 용접 작업을 하고 용접에 대한 그 용접 기구는 있었지만 화재 원인이 용접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선착 군대가 제초에 현장 도착했을 때 소방시설 작동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프링클러하고 경보 설비입니다. 단열재 종류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사중입니다. 부장님 그러면 스프링클러하고 경보음 다 작동을 했습니까? 네네. 아니 그 조사중입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조사중입니다. 예, 조사중입니다. 설치는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설치된 조사중입니다. 혹시 연기가 얼마나 빠른 작동했습니다. 작동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네. 확실하게 말씀해 스프링클러 작동을 했나요? 스프링클러 작동했고 경보 설비 작동했습니다. 근데 연소가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화재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열물 때문에 그렇고 정확한 건 조사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술 화재면 만약에 가연성 물질이 많지 않았다면 스프링클러 때 불이 진화가 되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데 제가 이쪽에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했는데 그 연소가 확대했다 별 상황이 없습니다. 네, 처음 도착할 때 이미 연소가 확대된 스프링클러가 터져도 이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그 작동을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혼란 지점에 방수를 했는데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아까 스타 브리핑 때는 최성기였다 이랬고 지금은 최성기가 지났다 이랬고 최성기입니다. 그 최성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화재가 지금 이미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이미 급격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에 인테리어 자재가 많이 있었고 정확한 원인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잘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 스프링클러 관련 그리고 소방시설 관련은 추더 조사를 갖다 진행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질문으로 다시 아니고 동일 질문은 없으시면 다시 인명피해 현황으로 넘어가시든가. 내부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에 조명이 없어서 네. 뭐 불을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맞나요? 어떻게 조명 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내부에 않았다고 내부에 그 불이 났을 때 내부가 어두운 거는 어두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조명 시설이 아직 완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명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건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그 연소가 불이 가장 크게 발생했을 때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계속 시설 중입니다. 네? 완전히는 아직 안 됐어요. 완전 다 지금 초진 단계고 그거는 완전 깼지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안 잡았습니다. 지금 현장 활동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부에서 이제 바로 화재점에서 연기가 퍼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연기가 퍼졌는지 하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연기가 확산됐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저 소방본부 홍보팀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화재 원인이랑 그 피해 이런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동일 뭐 소방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 부산 소방재난본부의 홍보팀장 장동혁입니다. 금일 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에 있어서는 아까 금일 동일한 관계로 보건소장님의 차후 인터뷰는 2차 브리핑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 리조트 화재 현장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가연물로 화재가 확대됐고 B동 1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B동에서 C동으로 연소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초 발화 지점은 조사 중이지만 연소가 확대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고요. 건물 곳곳에 인테리어 관련 자재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시동 인테리어 자재가 방해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 작업자들의 방향을 잃은 것 같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경보음 모두 작동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불난 지점에서 스프링클러가 방출이 됐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뒤에 가장 커지는 최성기 시기에 도착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브리핑 듣고 오셨죠? 네. 예, 지금 스프링클러는 일단 장치가 작동을 했는데 불난 지점이 방출했는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더라도 아직 완공이 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완공 검사를 하고 이게 작동이 되는데 아마 스프링클러는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또 배관에 물이 안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배관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요? 예,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C동 인테리어 자재가 방해물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는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인테리어 관련 자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불길이 빨리 번진 원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라는 것이 우레탄 폼도 있고 목재도 있고 그리고 호텔 리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페트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불이 아주 잘 붙는 가연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화재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화재가 완진이 됐느냐는 질문에 일단 완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럼 불길이 어느 정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바다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2차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불인데요. 잔불은 다 껐지만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분다든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직 잔불 정리 중인데요. 아직 어떤 2차 사고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건물이 지금 상당히 그 온도에 의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건물 붕괴나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잔불 작업하면서 다시 또 재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잔불 정리 작업이라든가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서야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브리핑 연결하는 과정에 드렸던 질문은 이제 연기가 이렇게 확산을 할 때 지금 리조트 자체가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좀 이제 대형 규모입니다. 연기가 이렇게 1층에서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옥상과 1층, 지상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층으로 일단 대피하는 것이 가장 일단은 효과적인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일단은 좋은데요. 1층 대피하는 것이 원칙인데 1층이 화재가 발생해서 화염에 모두 휩싸였다고 하면 1층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서 옥상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산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화재 현장 브리핑 내용과 전문가 연결까지 이어갔는데요. 저희가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가 팀을 이룬 우리 대표팀. 여자부 결승에서 개최국 중국을 7대2로 제압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로써 컬링 대표팀은 혼성 2인조 금메달, 남자부 은메달을 포함해서 이번 대회 모두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나라 대표팀 금메달 16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로 중국에 이어서 이번 아시안게임 2위를 확정을 했고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은 오늘 밤 9시에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3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0일 다음 주 목요일을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일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은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먼저 추가 증인 채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8일 부차 변론기일에 현재까지의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에서는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내란 혐의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자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20일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다며 만일 기일이 변경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가 고심 끝에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추가 채택된 증인 3명 가운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또 조 청장은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죠.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놓고 조태현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다시 한번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라고 지적하며 재차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의 사유로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체포조 운영 등 쟁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고요?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설명을 피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만약 대리인단이 총사퇴가 이뤄져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막 나가는 흥정이라며 이 추경은 민생과 국가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냐고 추경 협조를 거듭 요구하는 동시에
여당을 이 대통령 옹호하는 범죄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탄핵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포기하겠다던 민생지원금을 이름만 소비 쿠폰이라고 바꿔서 가져왔다며 라벨가리 추경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며 정작 본인은 경기도지사 시절 빵값이 아까워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도 주장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궁리만 하는 것 같다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추경을 못하는 이유라면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여당의 공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 따질 때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여당은 우선 충분한 변론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에 비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유독 결론을 정해두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헌재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충실한 심리를 하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지만 17차례 변론이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기일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혼란한 전국 속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또 3시간 만에 변론이 끝난 감사원장 탄핵 심판건은 그 자체로 졸속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될 사안이었으면서 구태여 2개월을 넘게 끌어온 것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부른 직무정지라는 의도를 방조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파고들며 계엄의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재점화하며 이는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를 겨냥해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철저히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논의를 폈습니다. 또 여당이 대통령 제명 안건을 종결 처리하려는 걸 두고 범죄자를 끌어안고 가는 정당이라고도 말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네, 끝으로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 오늘 마무리되죠? 네, 지금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점화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언급됐는데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법이 통과되면 프리랜서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명태균 씨 수사 상황도 거론됐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김 여사 소환 여부와 계엄 선포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질의도 있었는데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대전 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할 거고 진상과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같은 학교 안전 전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이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원 기자, 하루 만에 바깥 공기가 달라졌는데 기온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오늘 강원 동해 기온이 13.8도, 강릉이 13.1도까지 올랐고요. 네, 전남 합천 12.9도, 서울도 10.1도를 기록했습니다.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높은 기온으로 계절의 시계가 약 한 달가량 앞서간 셈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따뜻한 서풍 또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륙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내일과 모레도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겠고 경기와 강원, 남부 내륙에서는 10도를 2, 3도가량 크게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는 데다 당분간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할 것으로 보여서 주말인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외활동을 오래 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 날씨는 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 초미세먼지는 휴일 오후 늦게나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휴일 밤사이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 다음 주에는 다시 추워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후 늦게나 밤사이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또다시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화요일에는 기온 자체가 영하 7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뒤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체감 추위가 더 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추위가 다음 주 후반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 속에 대형 산불 위험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이후 산을 찾으실 때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자책골의 향연, 존폐 위기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인 체포 관련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믿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 측 변론이 자책골이었다고 말했는데 정치권 반응까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그 원장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안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자책골의 향연들이었고요. 자책골로 이미 경기가 기울어 있는 와중에 우리 조성현 수방사 단장이 쐐기골을 넣는 여기에서 7대0 승리, 8대0 승리를 거의 뭐 확신하게 하는 그런 변론기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 기억이나 뭐 메모의 차이는 있지만 체포하라고 했던 실체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기서 자책골이란 얘기고. 여론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요. 암흑이라든가 암흑이라든 진술이 신빙성 없고 상호 모순되는 걸 듣고 나니까 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승복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노골적인 편향성이라든가 부정적을 보인 점이 있기 때문에 논백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18일과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중에서 대통령 측은 20일에는 출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속 취소 신문기일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형사재판이 처음으로 있는 기일인데요. 그날 이제 또 구속 취소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제기를 한 상황이어서 직접 출석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잡혀 있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20일에 대한 그 기일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도 들어온 속보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다시 증인석에 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메모 신빙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겠죠. 네.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헌재 재판관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이건 헌재 심판이에요. 근데 자꾸 홍장원 차장의 메모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국민들이 듣다 보면 이게 형사재판인지 헌재 심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이요. 주요 쟁점이 아니고 오히려 내란 행위가 얼마나 컸느냐 가지고 형사재판의 죄의 정도를 정할 때나 따질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요 쟁점은 이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군대를 그 헌법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회나 선관위에 보냈느냐. 그리고 포고령이 제대로 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는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위법하고 그다음에 위헌적이라는 건 이미 저는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혼돈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지층이 거리로 나오게 하는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말꼬리 잡기로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말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그래픽을 보면서 함 대변인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조태용 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증언을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듣고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리고 또 보좌관에게 물어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이 메모가 2개였다라고 하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거는 원본은 또 심지어 버렸고 두 번째는 이제 보좌관한테 밖에서 공간 밖에서 이제 어두울 때 썼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대로 쓰게 시켰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당시에 그 시점은 공간이 아니었고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CCTV로 확인됐다라는 게 조태용 원장의 이제 증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좌관에게 물어봤더니 보좌관이 정설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오후에 또 다시 홍 전 차장이 와서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또 써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써줬는데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제시한 그것도 원본이 아니고 뭐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뭐 동그라미 표시도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종이 조가리에 그냥 불과한 것이지 어떤 이거는 증거 능력조차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진정 성립이 사실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언제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의도로 썼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장소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제기한 이제 전에 이제 증인 신문을 했지만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이 메모, 즉 물증의 신빙성을 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인터뷰도 들려드렸지만 홍 전 차장이 전화를 받을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또는 뭐 야당과 야합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자극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 메모가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이게 누군가가 한 일을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그 행동을 본인이 얘기하는데 탄핵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CCTV의 장면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공터 CCTV에서 전혀 그 홍장원 차장이 발견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메모가 4가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키워드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개조식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서 막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 자소서가 3개입니까? 그런데 아니죠. 하나의 의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본인이 들었다는 것에 메모를 정리해가는 과정인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려면 이게 정말 아닌 거에 대한 근거를 다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박선원 이제 의원이 이걸 주장을 했던 것은 홍 전 차장이 그 당시에 수기로 썼던 매우 중요한 메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증언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홍 전 차장이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메모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메모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소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인지를 이제 중요시하는 게 재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또 야당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재판도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법에 이제 법이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선 파면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과 매우 중요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재판이기 위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그리고 또 진정 성립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때 그 사람이 쓴 사람이 나와서 이거는 언제 어떻게 썼다, 내가 쓴 게 맞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게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20일에 잡힌 어떻게 보면 기일이 변경될 것 같은데 그때 나와서 이제 다시 진술할 그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쓴 사람이 자백을 통해 가지고 쓴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탄핵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게 트리거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트리거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저 메모 내용은요 경찰 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다른 증인들도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명단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기억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명단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헌재에 불려 나온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말꼬리를 잡아서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는 게 지금 부하 직원들은요. 이게 군대나 경찰은요. 한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체계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데 말만 표현 몇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명단이 드리는 있었다는 거죠. 건지 없었다는 건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탄핵 심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재판관과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재판관의 송고 질문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의를 거쳐서 답해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네, 보신 것처럼 재판관들이 때로는 일침을 가하고 때로는 송곳 질문을 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다른 재판과 달리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모두가 공개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여론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번만큼 국민이 이렇게 헌법재판을 저희가 지켜보는 적이 있었나 이렇게 싶고요.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공정한 재판인가? 이런 이제 의아함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초시계가 등장을 해서 시간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형사 재판을 많이 하는 변호사니까 재판정에 가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판관의 이제 법정이다. 어떻게 보면 소송 지휘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재판관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재판을 이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만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쓰기 위해서는 재판정에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 신문권을 보장을 해주고 반대 신문을 해서 이 증인이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탄핵을 하든 아니면 그 신빙성을 인정해서 채택을 하든 그런 과정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 다음 주에 잡힌 이제 2번의 변론 기일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신중하고 정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재판을 해달라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예.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궤변을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극한 직업 체험을 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영래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는 거를 지금 계속 막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증인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직접 신문하는 것과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게 뭐 크게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김용현 장관, 전 장관하고 대통령의 질의문답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때는 직접 신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듯이 얘기하고 맞죠?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예,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당사자예요. 그리고 상급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그거잖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여지거나 아니면 기억이 조금 이거를 아주 강하게 반박할 수 없을 때는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소극적 동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재판은 공정하게 흘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가 어렵다. 지금 파면이 되신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판은요, 기본적으로 심판은요,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이 그 필요성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왜? 최종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이미 판단이 쓴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는 사람 쪽에서 특히나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계속 들어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원부원을 계속해요. 그럼 우리 앵커님께서 그걸 방송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이게 시청자들에게 필요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자르시잖아요. 재판관들도 똑같은 겁니다. 예. 현재 재판 진행에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헌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중대한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거의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고요. 그래서 없는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을 자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재판이거든요. 저희도 재판을 가면 충분히 이제 당사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듣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증인 다시 받아준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판과 이제 저희 방송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헌법가에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허영 교수님도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10가지나 위반을 했다 하면서 조목조목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증인신문을 하면 1시간 반 정도만 정말 초시계를 두고서 그렇게 주는데 필요한 증인들이 나와서 사실 증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재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은 당연히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사람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뭐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아니면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을 양쪽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쫓기듯 재판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헌재 스스로 이제 자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다 아니다의 판단도 다 다르잖아요. 저는 충분하다 못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계속 시간을 끄냐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변론기인이 추가로 잡힌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릴 때 그럼 그 판단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하는 제도로서 우리가 만든 게 법원이고 법관이고 헌법재판관이고 헌재인 거예요. 허영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지 그것이 법 제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것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새로운 법이고 새로운 제도가 아닌 겁니다. 허영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결론이 나면 그 제도와 법적인 법치의 결론을 따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교수로서 오히려 국민들을 오히려 뭐랄까요 갈등의 속으로 더 이렇게 몰아넣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는 걸 본인이 좀 자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관련 소식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긴장감 도는 광주. 어제 8차 변론기일이 열린 한편 법정 밖에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모집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광주 금난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다 오신 거 맞습니까? 내란을 선동하는 반헌법 극우 세력들의 공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극우의 망령을 쫓아내겠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 대장동 변호사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참석자들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쓰레기란 얘기입니까? 네, 국민변호인단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는데 가입자가 15만 명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 또 2030 청년들이 상당히 30%가 넘는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만큼 아까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재판이 이렇게 많이 중계가 되면서 이렇게 여론이 어떻게 되는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지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정 어떻게 보면 계엄 전과 그리고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전국을 끌어가는 이런 모습들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자발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또 그리고 일부 언론들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폄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이제 걸어서 이렇게 매도를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 걱정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전한길 강사의 참여 이후에 조금 더 탄핵 반대 집회가 동력을 얻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맞불 집회도 열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정치권이 나서고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거리로 국민이 나오게 해요. 양쪽 다. 네. 민주당이 당직자 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양쪽 다 그런 식으로 계속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세대 계열을 거리에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면 정치인들 왜 필요한 겁니까? 저분들 왜 그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 하시면서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어요? 무슨 변호죠?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게 변호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 소추위원단을 만들어요? 그게 소추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건 새싸움입니다. 새싸움. 그 길거리에서 감정을 계속 자극시켜가지고 새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내전처럼 되는 겁니다. 이 후유증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저거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은 저는 역사의 죄인들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표현 속에서 박균택 의원처럼 국민을 향해서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국민 대표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장에서 집회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한길 강사나 세이브 코리아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광주여야 되죠? 예? 자. 국민의힘의 그 지자체장 한 분은요, 이승환 가수가 자기 보수 지역에서 콘서트 하는 것조차도 한번 그 가수가 어떤 자신들과 신념이 다른 입장을 가진 모습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불허했어요. 예? 그 콘서트가 위험할지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판단을 동의하듯이 아무 소리도 안 한 정당이에요. 근데 왜 광주죠? 광주에 가면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광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전 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많이 모였을 때 기사가 안 났나요? 국민들이 그걸 몰랐나요? 근데 굳이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저렇게 갈 필요가 있나요? 전 묻고 싶습니다. 예. 왜 굳이 광주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팬덤 정치 극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2달여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힘을 합치자며 손을 내밀었고 김 전 지사는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이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그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됩니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지도자들 간에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 어쨌든 물꼬는 트였다. 다만 그 물꼬가 더 넓은 바다로 가려면 더 넓게 트여야 되겠죠. 그동안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 뒤집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가 별로 안 가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것이 과연 얼마나 행동으로 관철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힘을 합치자고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분위기가 좀 오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뉘앙스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거에서 한치도 틀리지 않은 큰 정치, 이거를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김경수 지사는 그것을 좀 이렇게 암시하듯이 그런 거보다는 다 함께하는, 포용하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민주당원들도, 비명계 당원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메시지에서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어떤 포용이라는 것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운영을 함께 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모든 곳에 비주류를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그냥 잠깐 시혜를 베풀듯이 한마디 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한 30% 정도의 비주류를 배치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국민에게 정말 이렇게 찬반 논쟁이 토론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한 다음에 의결 절차에 따라서 의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 시스템 안에 넣는, 그래야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갤럽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57%, 반대가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권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대변인님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은요,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또 더불어민주당보다 1%포인트 높게 나타났거든요. 뭔가 간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잘해서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좋아진 게 아니다, 국민이 지지해 준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탄핵에 대한 반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후에 걱정을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누구라도 낼 수 있을까? 과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걸 누구 하나 입 밖으로 꺼내서는 이번 국회에서 이제 당한 그 비명 행사, 공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보면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어도 이건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보다 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내놓고 있어도 정말 오늘 얘기했던 정책이 내일 가면 또 바뀝니다. 이렇게 정말 수시로 바뀌어지는 이 정책 리스크에 보면서 과연 이 이재명 민주당에게 다음 정권을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뼈아프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뭐 칼로 자르듯이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보면 탄핵 찬반은요 20%포인트 차이로 찬성 여론이 더 높고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10%포인트 더 높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타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일정 정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추이는 탄핵은 당연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찬성은 줄고.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 것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집권을 한 것처럼 보이는 세력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요새 들면 또 어떻죠? 국민의힘이 다시 계엄이 이게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 과도한 말과 행동을 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저는 이 방송에서도 예견을 한번 드렸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이건 또 여론이 또 바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론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유불급이 나타나면 여론이 바로 반응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온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하늘이의 마지막 가는 길, 김기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진을 들고 장례식장 지하에 마련된 연결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영정 사진 속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 양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 양의 연결식은 오전 9시에 진행됐는데요. 30여 분 뒤 발인이 이뤄졌습니다. 발인 뒤 하늘 양은 생전 살던 집이나 다니던 학교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해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하늘 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추모객은 자신의 손주가 당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며 부모의 마음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손주가 당한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들어갔다 직접 분양해보니까 눈물 나오네요. 또 하늘 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하늘 양이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곳에서는 많이 속상하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네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하늘 양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별이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돌며 코인 노래방 11곳에서 3천여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경찰서 9곳이 공조 수사를 벌였는데 잠복 근무를 하던 수사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머리를 밝게 염색한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저 돈 왜 훔치신 거예요? 경찰 추적 피하려고 염색하신 건가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코인 노래방 11곳을 돌며 3,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코인 노래방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화폐 교환기를 부수고 안에 있는 돈을 훔쳤습니다. 2주에 걸친 범행 도중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머리카락을 탈색하기도 했습니다. 코인 노래방 터리범을 쫓던 경찰서 9곳이 공조해 A씨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범행 동선과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예상되는 노래방 2곳을 선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저녁부터 2곳 인근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는데 7일 새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화폐 교환기를 부수고 있던 A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려 했지만 매장 출입문 2곳에 나눠 진입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을 다 써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다른 데에 빼돌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연일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2배 이상 금값이 오르면서 전문가들은 사상 최초로 금값이 1트리온스, 그러니까 31g당 3,0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투자의 상징 이 골드바가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고요. 풍선 효과로 온 수요도 급증하면서 오늘부터 실버바 판매도 중단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금값이 된 상황. 주문량이 쇄도해서 비상이 걸린 골드바 제조 현장을 류환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0도씨가 넘는 불길에 녹아내린 순금이 틀에 넣어지고 골드바의 형상이 갖춰지면 바로 냉각에 들어갑니다. 그 후 압연과 열처리 등의 과정이 이어지고
종류별로 글자와 숫자 문양을 새긴 후 광택을 입히면 골드바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잠상을 넣은 골드바에 보증서를 넣고 진공 포장을 하면 하나의 골드바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드바 주문이 폭주해 5대 시중은행의 이달 들어 11일까지 골드바 판매액은 242억 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판매액 124억 원에 약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골드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KB국민은행은 별도 통보 시까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유통 경로인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주문량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붙는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시장 가격이 폭등했고 평소 5일이던 납기일은 10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괴리율이 높습니다. 시장가가 실물 가치 대비해서 지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에 가까울 만큼 금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 현물 투자가 여의치 않자 은행의 금 통장이나 증권사의 금 ETF 등 현물 이외 금 투자 열기도 뜨겁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사이에 금 ETF 순자산이 3천억 정도 늘었고요. 요거는 전체 우리 ETF 사이즈가 9,600억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단기간 내에 빨리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금값이 오르다 급락한 사례가 있다며 금 투자를 하더라도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성공적인 금테크의 상징물이 된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평군의 황금 박지상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평군은 1999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황금박쥐 162마리가 발견된 걸 기념해서 2005년 황금박쥐상 제작에 착수했고요. 2008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한평 황금박쥐상 제작 당시에는 순금 162kg, 은 281kg을 들여서 재료값만 28억 원 정도가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앞서 들으신 대로 금값의 고공행진은 이어졌고요. 덩달아 황금박쥐상의 값이 급등해서 제작 당시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몸값은 약 261억 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공적인 투자라는 재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말 세금을 제대로 썼다, 주식 투자보다 낫다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에서 근무하던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고 김하늘 양 오늘 발인식이 거쳐서 연구원에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 오유한나 씨, 네, 사망한 게 지난해 9월인데요. 요즘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죠. 일단 이제 사망 시점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그 요한나 씨의 어떤 핸드폰에 이제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니까 거기에 17건의 이제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 내용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제 카카오톡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동료들이 괴롭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예, 저희 YTN이 몇 주 전에 이제 고인의 일기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래픽 잠시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은 지난 7월 16일 일기인데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특보를 마쳤는데 이 땡땡 선배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기나 유서득이 지금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사실은 뭐 형사적으로 그렇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어떤 일기나 이제 카카오톡 내용은 이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증거가 이제 신빙성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당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재현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신빙성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어떤 핸드폰이랄지 여러 가지 주위에서 그런 상담 내용이랄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은 뭐 증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이 MB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한 상태인데 어쨌든 기상캐스터 그리고 프리랜서 신분이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민사소송에선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리랜서를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괴롭힘이 있으면 이제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근로자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회사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유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사용자인 MBC가 지휘 감독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했느냐 여부.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었냐 아니면 뭐 지시를 받고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급여 자체가 이제 근로 대가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것인지, 그다음에 또 전속성, 뭐 계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유한나 씨 같은 경우에도 기상캐스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희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특별 근로감독관이 이제 조사를 할 텐데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이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느냐 여부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랄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법 관련된 보호법에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계약직을 어떻게 법 내로 끌어오느냐, 이제 그게 지금 오유한나 씨의 어떤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이제 근무 중에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런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대처를 완벽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갈 것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괴롭힘을 한 일자,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하고 이걸 기재하는 게 좋고요. 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목격자도 확보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고 하면 기록도 확보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녹음을 하는 것이 제일 직접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리가 SNS랄지 뭐 이메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 보관하고 수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떠한 증거가 정확하게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걸 신고하는 방법이 있죠.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내. 그래서 사내 자체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용자면 뭐 회사 내에 신고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1350 번호로 신고를 하면 이거 자체는 이제 정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전 교사에게 피습당해서 세상을 떠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데 하늘양 장례 절차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경찰에서 이제 본격적인 가해 교사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 가해 교사의 어떤 건강 상태가 그 당시에 자해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예. 이제 체포영장 유효 기간 한 7일 정도 되는데 아마 7일일 수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체포해서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사안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체포를 해야 하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고 만약 체포를 했을 때 어떤 건강상 문제랄지 생명에 어떤 유독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사실은 조사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조사 시점을 경찰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사를 받을 정도의 어떤 치료가 돼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치료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을 청구할 거거든요. 사후 영장을 청구할 건데 사후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강 상태 자체가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건강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시점 자체를 경찰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가해 교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조사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체포 영장은 경찰이 받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독한 상태랄지 예.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까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일부를 했었잖아요. 초기 단계. 네. 그때 자기가 누구든지 좋으니까 한 명을 살해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진술을 했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조사는 병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랄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또 아예 거동을 할 수 없다랄지 그러면 사실 이것은 집행하기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지 않겠지만 네. 결국 건강 상태가 좀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인 만큼 신원 공개 여론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에하고 좀 틀려진 측면이 있죠. 전에는 사실은 바로 현재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현재의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데 또 가해 교사 상태가 또 어떤지에 따라서 구금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사진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약간의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강력 범죄고요. 여기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고 또 흉악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 손에 숨진 사건으로 온 국민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온라인에서는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또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과 악성 댓글을 퍼뜨리는 곳이 있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관련해서 보도합니다. 우발적 살해가 아니라 지령을 받고 한 일일 수도 있다. 하늘이 사건은 좌파들 작품이다. 살인 사건이 조작됐을 확률이 높다. 온라인 사이트 DC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런 음모론뿐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도 잇따르는데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갤러리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사고 장면이 합성이다. 사고가 아닌 테러였고 다른 공항에도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이 갤러리에서 헌법재판소 도면을 공유하고 난동을 모의한 정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앞두고 인권위 직원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건
마치 게임을 하듯 악성 댓글과 허위 주장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일종의 관심병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유가족이나 일반인이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만한 어떤 스토리들을 일부러 만들고 그걸 올림으로써 뭔가 굉장히 왜곡된 희열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갈수록 더 극단적인 주장이 멋있다고 느끼며 지지하게 되고 커뮤니티 밖으로 나와 실제로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주장처럼 지각되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런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의 뉴스 댓글, 각종 SNS 등 온라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하늘양의 아버지는 죄 없이 숨진 딸에 대한 악성 댓글 자료를 수집해 모두 처벌받게 할 거라고 밝혔는데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런 음모론이나 2차 가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오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도 또 잇따라 나오잖아요. 이런 정신질환 때문에 참작이 되는 게 아니냐,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요. 예. 어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심신미약이냐, 심신상실이냐 따져가지고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요.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요. 이제 책임조각 사유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심신미약이랄지 이런 정신적인 요소, 우울증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 명백하고 예. 또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이제 형량을 감경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게 하여야 한다 돼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져서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경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이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뭐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판례의 경향 자체는 설사 정신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형량을 감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또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고 김하늘양 관련 수사 상황도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과 먼저 회동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낮 백악관 인근의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머스크와 만난 뒤 자신의 SNS에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머스크가 관심을 가진 우주,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 정부와 초대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인도 정부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3월 중순만큼이나 포근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9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인해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청주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9도, 대구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